영화를 보는 것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면 북한에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와 기념물 뒤에는 공포, 굶주림, 통치로 다스려지는 국가가 있습니다. 저와 탐험에서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사치와 기아, 한 나라 안에 두 세계.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간신히 찾는 반면 통치자 김씨 일가는 엄청난 사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 지도자인 김정은은 개인 섬, 넓은 궁궐, 고급 자동차, 요트,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격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치즈, 이탈리아 스포츠카, 최고급 콘약과 같은 희귀한 서양 진미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일관된 정의나 수돗물 없이 무너져가는 아파트에서 사는 국민들의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과도한 탐닉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취향으로 악명 높았던 아버지 김정일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1990년대 파괴적인 기근 동안 김정일은 수십만 명, 어쩌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동안 살아있는 바닷가재와 고급 와인을 포함한 고급 상품을 수입하는데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김씨 일가의 사치는 불평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권력과 무적함을 과시하며 지도력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화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사회주의를 자처하고 국민을 보살핀다고 주장하는 정권하에서 발생한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비극적인 세계에서 가장 기괴한 부의 불평등 사례 중 하나를 강조합니다. 굶주림과 암시장, 비밀리에 살아남는 국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게 굶주림은 가끔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정부에서 배급하는 식량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하루에 옥수수나 쌀 몇백 그램에 불과하여 생존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가 농업을 통제하고 식량 부족이 만연한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장마당으로 알려진 불법 암시장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고 비밀스러웠던 이 시장은 식량뿐만 아니라 옷, 약, 금지된 상품까지 제공하며 생존에 필수적인 생명줄로 성장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직접 재배한 채소부터 중국 전자제품, 한국 대중문화 DVD, 심지어 외화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지만 이 시장은 정부가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압력을 완화하기 때문에 당국에 의해 대체로 용인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러한 비공식 경제에서 중심 인물로 부상하여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 역할을 미묘하게 변화시켰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부상은 조용한 혁명을 의미합니다. 공개적으로 정치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정권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시민들의 저항 행위입니다. 독립이 장려되지 않는 땅에서 비밀리에 쌀 한 포대를 사는 것은 급진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저항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진실, 외부 세계를 엿보기 위해 모든 것을 걸다. 북한 암시장에서 가장 탐나고 위험한 품목 중 하나는 한국 드라마부터 할리우드 영화, K-팝 뮤직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금지된 미디어입니다. USB 드라이브나 SD 카드에 담겨 국내로 밀반입되는 이러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어온 세상, 즉 사람들이 자유롭고 배불리 먹고 행복한 곳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북한이 가장 발전되고 우월한 국가라고 믿으며 자란 사람에게는 조명이 잘 켜진 아파트에서 패스트푸드와 가전제품을 즐기는 현대 한국 가족을 보는 것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엿보기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외국 미디어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강제노동과 공개망신부터 고문 또는 처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것은 개인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연좌제 시스템에 따라 가족 전체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비밀 상영회는 커튼을 치고 속삭임이 오가는 지하실에서 열립니다. 진실과 희망에 대한 갈망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평생 동안 살아온 선전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반란, 즉 한 번에 하나의 USB 드라이브입니다. 지옥으로부터의 탈출,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 탈북은 개인이 감행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끔찍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남한과의 남쪽 국경은 지뢰, 전기 울타리, 무장 경비병으로 가득 찬 고도로 군사화된 비무장지대 DMZ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대신 북쪽으로 도망쳐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여정은 중국 당국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숨바꼭질 게임이 됩니다. 일단 중국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은 붙잡혀 강제로 북송될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평양의 압력으로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합니다. 붙잡힌 사람들은 종종 강제 추방되어 잔혹한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더 심한 일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그 너머에서 망명을 구하기 위해 라오스, 태국, 몽골과 같은 나라를 거쳐 계속 나아갑니다. 이 여정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지하, 네트워크, 인신매매범, 그리고 순전한 의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눈부신 도시불빛, 스마트폰, 민주주의가 있는 새로운 세상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죄책감이 따릅니다. 대부분은 가족을 두고 왔고 그들은 이제 보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데 몇 년을 보냅니다. 모든 탈북자에게 감정적 상처는 평생 지속됩니다. 선전 대 현실, 모순의 나라. 외부 세계의 북한은 종종 질서 정연하고 자랑스러우며 번영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미소 짓는 아이들, 깨끗한 데로 애국적인 춤이 등장하는 연출된 공연을 보여줍니다. 수도인 평양은 종종 외국인이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이며 사회주의 낙원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큐레이팅되었습니다. 거대한 기념물이 도시 위에 솟아있고 노동자들은 안무된 퍼레이드에서 행진하며 지역 주민들은 연습된 정확성으로 슬로건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커튼 뒤에는 진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입니다. 평양은 정치 엘리트만을 위한 특권의 도시입니다. 그 국경 밖에서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전기가 거의 없고 만성적인 굶주림과 낡은 기반 시설이 있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에서도 많은 아파트 건물에 수돗물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이 매일 수십 층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련되어 보이는 모든 것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정부의 선전과 일상 현실 사이의 대조는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충성스럽고 만족하는 척해야 합니다. 반대의 조짐은 즉시 진압됩니다. 외국 카메라가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숨기기 위해 유지되는 통제의 연극입니다. 완전한 감시와 사생활 없음. 북한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은 끊임없이 감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전화는 도청되고 대화는 감시되며 가정은 불시 검문의 대상이 됩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정부 승인 채널로 고정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조정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파멸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광범위한 정보원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장려합니다. 이웃은 이웃을 감시하고 교사는 학생을 감시합니다. 정권에 대한 충성은 보상받지만 반역 혐의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공포가 너무 깊어 침묵이 생존 본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암호로 말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검문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는 각 가정에서 눈에 잘 띄게 걸어두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액자에 먼지가 묻으면 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이 초상화에 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숭배 강요는 광범위한 심리적 통제의 일부입니다. 북한에서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항상 지켜보고, 항상 듣고, 항상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왕조 숭배, 기념비, 복종, 그리고 숭배. 북한에서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라고 배웁니다. 그들의 초상화는 모든 가정, 사무실, 학교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동상은 도시 광장을 지배합니다. 시민들은 그들 앞에서 절하고 꽃을 바치고 심지어 명령에 따라 울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권에 대한 믿음을 매일 확인하는 행위로 요구됩니다. 북한의 물리적 풍경은 웅장한 기념물로 덮여 있습니다. 만수대 기념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뚝 솟은 두 청동상이 있으며 방문하는 시민은 헌신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결혼식, 수학여행, 국경일은 모두 이러한 숭배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숭배는 삶의 모든 구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예술과 음악조차도 정권을 위해 봉사합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인 수학을 배우기 전에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배웁니다. 문학, 영화, 벽화는 모두 김왕조를 찬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판적 사고는 복종으로 대체되는 사회가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 사람들은 정권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사사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병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모든 남성은 약 10년, 모든 여성은 최소 7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군사적 가치관으로 세뇌됩니다. 그들은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고 군복을 입고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국가적 자긍심은 평화와 번영이 아닌 전쟁과 희생에 묶여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군대처럼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군인들이 순찰하고 검문소는 어디에나 있으며 미사일과 탱크를 선보이는 퍼레이드가 흔합니다. 선조는 군대를 특히 남한과 미국으로부터의 제국주의적 위협에 대한 영웅적인 수호자로 묘사합니다. 교과서는 실제든 상상이든 전투를 미화하고 정권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미화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실제 상황은 종종 암울합니다. 식량은 부족하고 장비는 구식이며 학대가 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병원이나 기반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요구보다 우선시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민간인들이 전기도 없이 지내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자부심으로 여겨집니다. 사회를 끊임없는 준비태세와 공포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정권은 개인적인 꿈을 애국적인 의무로 대체하여 통제를 유지합니다. 류경 호텔, 실패의 우뚝 솟은 상징. 평양의 스카이라인 위로 높이 솟아있는 류경 호텔은 유리로 덮인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고층 건물입니다. 멀리서 특히 LED 조명이 깃발과 슬로건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밤에는 미래적이고 웅장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매우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987년에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건물은 오늘날까지 개장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점유 건물로 승리가 아닌 깨진 약속의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호텔은 원래 북한의 현대성을 보여주고 남한을 능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경제 지원이 고갈되었습니다. 건설은 수십 년 동안 중단되어 수도 위에 콘크리트 뼈대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08년에 부패하는 코어를 덮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유리 클레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체크인하지 않았고 내부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권은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강인함과 회복력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선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찰자들에게 류경 호텔은 북한 자체를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대담하지만 내부는 텅 비고 무너져 갑니다. 그것은 우뚝 솟은 환상이며 야망과 현실 사이에 갇힌 나라에 대한 105층짜리 은유입니다.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연한 기근, 제재, 그리고 외부 정보의 느린 침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놀라울 정도로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기근, 주요 동맹국 소련의 붕괴, 그리고 증가하는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감시, 세뇌, 그리고 공포에 기반한 무시무시하게 효과적인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정부는 정보, 이동, 심지어 생각까지 완전하게 통제합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정권의 우월성을 믿고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충성심은 장려될 뿐만 아니라 요구됩니다. 반체제는 가차없이 진압되며 종종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 대한 처벌을 포함합니다. 이 집단 처벌은 침묵을 보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공포는 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암시장, 금지된 미디어의 유입, 그리고 탈북자들의 용기는 의심과 질문을 위한 작지만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외부 생활의 단편적인 모습을 접한 젊은 세대는 그들 주변의 모순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조용한 변화에 의해 촉발되어 언젠가 내부에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적응합니다. 그것은 민족주의, 핵 자부심, 그리고 억압을 사용하여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철권 통치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던지는 질문. 우리는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침묵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철조망, 지뢰밭, 그리고 무장 경비병으로 둘러싸인 국경 뒤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빈곤 속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 통제, 공포, 그리고 선전에 기반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가 외교, 제재, 그리고 핵 협상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실제 사람들의 삶은 굶주림, 투옥, 그리고 절망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정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끈기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기근, 억압, 그리고 고립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지하 경제를 만들고 국경을 넘어 진실을 밀반입하고 자유를 꿈꾸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는 침묵으로 응답받습니다. 국제사회는 정권을 규탄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아이들을 굶주리게 하는 동안 계속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제재는 지도부에게 해를 끼치나요? 아니면 시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나요? 이것은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도덕적 위기입니다. 세상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과 진실을 옹호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이 공모가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북한은 웅장한 퍼레이드가 위에 있고 조용한 투쟁이 아래에 있는 대조적인 국가입니다. 모든 헤드라인 뒤에는 공포, 굶주림, 그리고 통제에 의해 형성된 인간의 삶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감동시키거나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